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 대북특사단 평양에 도착했고 조금 전 6시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지금 만찬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지 잠시 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피해자를 고소했고 수사 끝에 기소까지 됐고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부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참 충격적이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문제가 된 판결은 어떤 내용인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의 설명 들어봅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오늘은 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가장 큰 이슈는 뭐가 될지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토론하겠고요. 이윤택 연출가의 그 성폭행 피해자들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이윤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네요. 이명숙 변호사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5명의 대북 특사단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했고요. 지금 이 시각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의미 또 주요 의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지 좀 내다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과거 김정일 당시에 대북 특사들은 예를 들어서 1박 2일을 갔다 온다고 치더라도 귀환하기 직전에야 김정일을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예, 오늘은 뭐 도착하고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 면담도 하고 만찬까지 같이 한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일정이 1박 2일밖에 없으니까. 예. 그거는 뭐 일정이 1박 2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예. 그전에는 뭐, 기약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특사가 가서 친서까지 가지고 왔는데도. 예. 사전에 뭐 보자고 그래서 보여주면은 그냥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뭐, 바로 6시부터 면담을 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할 것 같은데. 네. 뭐, 조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꽤 적극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미 대화 내지는 뭐 북미 대화죠. 북한으로서는 북미 대화가 중요하니까. 예. 북미 대화가 그만큼 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반증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번에 그 5명,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그리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 구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장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 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북미 대화 먼저 주선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서훈, 천혜성, 김상균 이 세 사람은 또 대북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대화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과 그다음에 정상회담까지 준비하는 팀이라고 그냥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끝나고 바로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미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 평양을 들려서 서울 갔다가 바로 와싱턴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일정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빨리 자기네들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이게 바로 도착해서 짐 풀고 바로 뭐 쉽게 말하면 짐 풀고 나서 2-3시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짐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면담으로 들어간 거 보면은. 예.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는 팀이 잘 짜졌다고 봐요, 저는. 네. 방금 언급하신 북한의 그 대미 메시지, 어떤 내용일까요? 글쎄, 우리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바라는 것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완강하게 버티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죠. 핵 비확산에 협조하겠다 하는 것이 벌써 좀 재작년 당대회 때 나온 공식적인 입장인데. 예. 일단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보내는 친서 내용은 아마도 동결로 시작을 해서 비핵화로 가자. 예. 일단 동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일시 중지한다 내지는 유예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은 미국 간에 접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이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면담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예. 물론 지난번 김여정 특사 일행이 왔을 때 문 대통령이 했던 거고 똑같은 식으로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면담 후에 식사로.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뭐 상호지휘로 잘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면담과 그 만찬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번 특사 방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좀 상당히 좋은 방향 쪽으로 암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북한이 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조금 아까 그런 표현 쓰셨는데 그 얘기는 결국 좋다. 우리 일단 핵 동결할 테니 미국과 대화하자.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작년 6월달 미국 가서 한미 정상회담할 때도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도 동결로 시작을 해서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가야 된다. 동결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친서에 그 내용이 들어오리라는 건 저쪽에 이미 얘기를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답변을 준비했다고 봐야죠. 예. 그 답변이 혹시 과거처럼 뭐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이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거는 접고 하자는 얘기가 이제 오늘 만찬 후에 만찬 과정에서 얘기가 오가지 않겠는가. 예. 미국도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제안 일단 동결로 들어가서 비핵화로 나오자라고 하는 거기에는 일단 동의한 걸로 봐야 됩니까? 글쎄 특사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그럼 가봐라.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는 그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식의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단계 접근론에 대해서 미국도, 반승낙 이상은, 50% 이상은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사 이제 보내는 건데, 뭐 그 정도 답을 가지고 다시,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설명을 하면, 뭐, 미국도, 거절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특사단 평가를 해주셨는데, 특히 야당은 이 서훈 국정원장을 콕 찍어서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야당의 그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서훈 원장을 비롯한 통일부의 차관, 그 다음에 국정원 2차장 같은 사람들은, 서훈 원장이 안 가도 그 사람들은 가야 되지만, 서훈 원장은 특히 북한의 말 한마디에 숨어 있는 소위 함의, 또는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죠.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북한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미국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북한의 소위 리얼 인텐션, 진위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뭐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접종을 못 맺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서훈 원장이에요.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반대할까요? 그러니까 회담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통이라는 게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쭉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 일을 해봤지만 남북 대화를 안 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때는 무슨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북한요 비난만 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접촉과 그 왕래는 단절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국내 정치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지 풀어 나가려고 하면은 북한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반드시 그 대화 일선에 나가야 돼요. 지금은 북한의 말귀 하나를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그걸 다시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심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대화 국면이 싫은 거겠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싫은 겁니다. 자기네들이 정치를 잘 못한다는 것이 들통이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대화 국면이 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스타트 시작은 참 좋다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 몇 프로쯤 보십니까? 아이고,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뭐 완전히 100%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한 방에는 안 될지 몰라요. 한 번은 안 되고 다시 한 번쯤에 또 물밑 조율하는가 교감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잘 보면은 한 7대3 정도, 70% 정도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나머지 30%는 또 갔다 와서 또 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성폭행 피해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중이던 부부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참 큰 충격을 줬죠. 유서에 가해자를 향해서 죽어서도 복수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 무죄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지난 3일. 그러니까 그 자정경이죠. 00시 28분쯤으로 지금 경찰 그 수사 결과인데요. 그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고. 네. 이 애초에 내용이 뭐냐면 작년 4월에 그 피해자인 34세 부인이 남편이 출장을 회의로 갔을 때 남편의 친구이자 논산의 한 지역의 그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가해자가 그 부인과 그다음에 자녀를 그 대상으로 협박을 해서 위해를 할 것처럼 하고 그 계룡시에 있는 모텔로 유인을 해서 성폭행을 했다. 이걸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구속 송치 기소 의견 달아서 했는데 결국 이게 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1심에서 이게 무죄, 성폭행은 무죄다라고 났던 사건에 결국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항변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유서를 남기고 부부가 한꺼번에 번개탄을 피우고 끔찍한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하루 차이로 모두 사망을 한 그런 아주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뭐 그 여기까지 들으면은 도대체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가면서 그 성폭행은 분명히 사실이었겠구나라고 추정하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난 이유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도 기소 의견이고 검찰도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부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남편에게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제 법관은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을 자유 판단에 의한 자유 심증주의에 입각해서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 선고를 할 때는 판결 이후에 범죄된 사실이나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5월 명시한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죄 취지로 선고를 하더라도 이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요. 고소인이나 피해자로 신고한 사람 주장에 완전히 배치되는 선고 이유는 만약에 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당사자가 진짜 피해자였을 때는 이런 판시의 요지가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그 일부 비판이나 문제점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심각한 후유증이 이번에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백기종 전 팀장도 경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 특히 성폭행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이 형량이 낮다. 또 유죄 인정 비율도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일선 수사경찰들의 그 시각은 어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사건도 충남청 광수대에서 사건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저도 경험칙을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규정, 형법의 정해진 규정은 상당히 그 중하게 처벌하는 요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됐건 아니면 불구속 기소가 됐던 간에 과정을 겪어버립니다. 자, 변호인 선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합의를 하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 봐줘 하는 강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게 꾸며진 거건 꾸며지지 않던 건 간에 탄원서가 제출이 되죠. 이런 형태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는 판사분들이 마음이 가해자 쪽으로 움직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지만 결국 가해자는 여러 가지 형태, 가족을 뭐 부양해야 된다, 현재 직장을 그만두게 돼야 된다, 피해자하고 합의했다. 그래서 예전에 저질렀던 중한 범죄가 점점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피해자들이
점점 마음의 병이 커지는 거고 예. 이 사건처럼 이런 극단적인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은 규정된 법대로 중한 처벌을 하는 게 일단 사회 경고적 의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를 거치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온정주의가 나타나 버리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정말 법을 집행하시는 자유신증주의에 입각한 법을 집행하시는 법관들께서도 예. 내가 피해자라면 내 가족이다라는 판단에 정말로 사회 경고성 그런 처분을 하는 게 예. 2차적인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많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뭐 의식 전환을 촉구한다 그 정도로 되는 겁니까? 네, 아니, 예,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슨 법을 바꿔서 형량을 더 좀 높여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이거요? 그렇습니다. 이 법에 지금 현재 그 규정된 건 굉장히 중한 처벌이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네, 장량 감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결국은 온정주의에 입각한 한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예. 이 문제 우리 사법부에서도 좀 되새겨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네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소랑설레 끝에 결국 7일 날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요. 첫 번째로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그렇죠. 그 1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7일 상춘제에서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청와대 3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다 배석하고요. 네, 홍준표 대표가 뭐 조건을 걸었다가 두 가지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인 거죠, 어쨌든. 예측이 맞았죠. 맞았죠. 예. 청와대에서 의제 제안은 받아들이겠지만은 범위 제안은 못 받아들일 거다. 네. 청와대가 이제 그런 뜻을 한국당이 전했고 홍 대표가 이번 받아들였죠. 뭐 홍 대표 쪽에서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청와대 입장도 고려했다라는데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게 의제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사실 하나만 한 이야기인데 충분한 논의 보장. 말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 이거죠. 결국 이제 지금 오늘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있는 대북 특사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그럼요. 지금 대북 특사단이 내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오죠. 그리고 이제 모레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배석하게 되잖아요. 예. 뭐 그 전에 아마 브리핑 내지는 대국민 보고 같은 게 있겠지만은 아마 뭐 앞뒤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하고 그렇겠죠. 거기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그러겠죠. 예. 지금 평양에서의 분위기는 일단 시작은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찬을 주재하고 한다니까 그 성과를 가지고 오면 영수회담 분위기 또 이야기는 잘 될까요? 1부, 2부로 나눠서 보자면은요. 말하자면 1부는 쭉 설명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부터 해가지고 이번 특사단 올라간 것까지 해가지고 할 이야기가 쭉 많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동안은 뭐 별 일이 없을 것이고 특히 이제 김정은 이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일 위원장 사망했을 때 우리 특히 일부 인사가 조문단으로 갔을 때 잠깐 만난 거 외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만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설명 다 듣고 나서 앞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에서는 충돌이 벌어질 수 있겠죠. 특히 홍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대미 외교 대북 정책 계속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 참석하는 것도 뭐 할만하겠다 이런 것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죠. 반면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 뭐 조배숙 민평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무래도 좀 이 정부 쪽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고 바른미래당이 제가 이게 좀 재미있어가지고 조금 전까지 알아봤는데 정확치가 않던데 박주선 대표가 갈지 유승민 대표가 갈지 잘 모르겠어요. 두 공동대표 체제죠 지금. 그렇죠. 둘 다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게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스탠스가 달라지고 특히 균형추가 뭐 이쪽으로 가냐 저렇게 가냐 될 수도 있는 거고. 박주선 대표는 좀 남북 그 대화를 지지하는 아무래도 쪽이고. 뭐 약간 그렇고. 유승민 대표는 좀 비판적이고 하니까. 하지만 뭐 이렇게 좀 맞춰서 가겠죠. 가기 전에. 정부가 당대표들한테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겠죠. 전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환경이 과거하고 아주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은 이제 시작부터 오픈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밀사들이 오가고 사후에 설명하고 이런 거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게다가 자 우리가 지금 미국에다가 상세하게 특사단 활동을 디브리핑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해야죠. 또. 일본하고 중국에다가도 한다고 했죠.
우리 정부가 만약에 우리 뭐 관계자들이나 국민들한테 너무 소략하게 알렸다가 외신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 못해요. 그러네요. 지금 미국 행정부나 일본 정부의 스타일상. 그렇죠. 자기들이 들은 얘기 시시콜콜 다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야 충분히 먼저 알리는 게 낫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북한 문제인데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쭉 잘 진행되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일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예컨대 이명박 정부 때 기억하실 텐데 비공개 접촉이 있고 한참 뒤에 뭐 돈 봉투를 줬니 정상회담을 구걸했니 그건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 해석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저는 공개를 할 거라고 봐요. 세세한 뭐 전략적인 사안 같은 거야 공개 못하고 또 들었다고 해서 당 대표들이 그걸 시시콜콜하게 또 이제 옮긴다면 그건 그대로 역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내일 돌아오는 대북 특사단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7일 영수회담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측컨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약속 못 받아가지고 왔냐 비핵화 뭐 그거 없으면은 남북 정상회담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부라든지 뭐 지금 특사단이 처음 갔는데 거기서 비핵화 약속을 받아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화제였던 뉴스들부터 정리해볼까요?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3천억이 아니고 3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차명 계좌가 1,000개가 넘지 않나요? 네. 그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1,2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약 98%가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계좌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한해서라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조사했더니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 계좌가 27개였고 여기서 61억 8천만 원의 자산이 확인됐습니다. 네. 네, 금융실명제법상 과징금은 자산의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따라서 30억 9천만 원입니다. 네. 네, 네티즌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자산 61억 원이면 이건희 입장에서 거스름돈 챙겨놓고 까먹은 거 아니냐. 설마 6조 1,000억 원이겠지.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은 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27개 계좌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겁니다. 실명제 이전에 차명으로 계좌된 거 실명제 실시되니까 빨리 실명 전환하십시오. 안 하면 과징금 매깁니다.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실명제 이후에 차명으로 개설된 거는 그럼 과징금 부과하는 조항이 없어요? 네, 탈법 목적의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냥 감옥에 갔다 오면 되거든요. 예. 차명 계좌는 그대로 놔둘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입법 공백이 있다 보니까 금융위가 차제에 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탈법 목적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회장이 내야 할 과징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미리미리 이런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건희 회장 관련 뉴스가 또 하나 있죠? 네, 2016년에 이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보도돼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었죠. 네네. 네,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 동영상을 보도하기 11개월 전에 제보자가 YTN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당시 YTN 보도국의 한 간부가 취재 기자들 몰래 삼성 측에 동영상 제보 사실을 알렸다고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아하. 네, 해당 간부는 삼성 측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서 제보자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후 제보자가 잠적하면서 후배 기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특종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합니다. 또 YTN에서 이건 좀 문제 삼아야 되겠네요. 네. 다음 소식이요. 네, 가수 정용화, 조규만 씨의 대학원 부정 입학, 조건 씨의 졸업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한 거다 이거죠? 네, 오늘 교육부가 경희대 대학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수 정용화, 조규만 씨가 2017학년도 전기 일반 대학원
수시 모집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도 부정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학과장인 이모 교수가 주도해서 허위로 면접 점수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네. 네, 특히 정 씨와 조 씨는 해외 체류로 인해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출석이 인정돼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는 학교 측에 정 씨와 조 씨, 일반인 등 3명의 입학 취소를 요구했고 심사위원을 맡았던 교수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졸업한 조건 씨는 졸업이 취소되나요? 네, 학위가 취소됩니다. 예. 네, 조 씨는 2015년 경희대 아트 퓨전 디자인 대학원에 입학했는데요. 논문 심사를 졸업 공연으로 대신하기로 했는데 공연을 하지 않았고요. 팸플릿 제출만으로 학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에 아주 뼈있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학교 홍보를 위한 학위 협찬과 연예인의 갑질이 낳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네. 비판했습니다. 학교 홍보를 위한 학위 협찬. 참 신조어가 또 나왔군요. 다음 소식이요. 네, 이변은 없었다. 오늘 90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 길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판타지 로맨스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가 작품상, 감독상, 음악상, 미술상 등 4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변이 없었다는 얘기는 탈 사람들이 탔다 이런 거죠? 네, 쉐이프 오브 워터가 진작부터 강력한 작품상 후보로 거론됐었고요. 나무주연상은 영화 다키스타워에서 윈스턴 처칠 총리 역을 맡았던 게리 올드만이 수상했는데 이번이 아카데미 첫 수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여우주연상은 3빌보드의 프란시스 맥도먼드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상 소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모든 부문의 여성 후보자들에게 기립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스토리가 있다.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해달라. 포용이 옳은 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미투 운동 지지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자로 나섰던 지미 키엘도 미투 운동을 언급했는데요. 영화 제작자죠. 하비 와인스틴을 축출했고 더 이상 나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와인스틴의 성폭력을 초창기에 고발했던 여배우들은 시상자로 나서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 때 여배우들이 다들 하나같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왔던 거 혹시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이런 검정 드레스 대신에 다양한 색상의 드레스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배우들이 성폭력에 대항한다는 의미의 타임즈업 핀을 가슴에 달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 지방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래서 이번 선거 최대 이슈는 과연 뭐가 될 것인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후보들 결정이 좀 늦춰질 거라면서요? 전체적으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후보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네.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후보 풀이 현재 여당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바른미래당과 이렇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는 것도 있고 네. 평소라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미 치열한 마크 선거전을 펼쳐야 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특히 원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걸 되게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한다. 십자가를 지고 나갔다가 질기 가능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로 점쳐놨던 홍정욱 헤럴드 대표 같은 경우도 고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찌감치만 안 하겠다고 했죠. 아직 설득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패색에 짙은 선거라고 보수 야당 안에서 좀 패배주의의 그늘이 드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 선정 작업도 조금 느려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늦어지고 있어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늦어졌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워낙 국가적인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남북 관계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이 패럴림픽 기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평창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좀 잊은 면이 있는데 평창 올림픽을 성공하는 데 에너지를 다들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이슈에 묻혀서 도지사 후보들은 열심히 뛰는데
국민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렇죠. 예. 언론도 보도를 별로 안 하고. 예. 언론 보도할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일단 선거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여당의 경우는 너무 일찍 후보를 결정했을 경우 이제 막판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이제 늘 공천이라는 건 여야가 이렇게 서로를 봐가면서 탐색도 하고 눈치 보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강금실 전 장관이 나섰던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그때 윤여준 그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 일하실 때 강금실을 저렇게 쓰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후보 선정 과정이 후보를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알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너무 일찍 안 좋은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게 패인으로 꼽혔거든요. 강금실 전 장관이 일찍 뜨니까 상대편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맞상대로 뒤늦게 세워가지고 그 분위기가 역전된 뭐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때가. 네.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 밀리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후보 깜짝 공천을 해야만 그나마 승산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 윤곽 드러낸 후에 정하겠다 이거겠네요. 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좀 보고 패를 내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보면 그 이른바 친문 후보들과 붙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관심을 모은 선거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중적 인지도나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고 버거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가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높다 하더라도 차라리 이들 후보들과 붙었을 때 좀 선명하게 각을 세우면서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라는 분석을 당내에서 하고 있고요. 반면 친문으로 거론되는 예를 들면 경기도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가 최종 후보가 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가지고 하는 선거가 돼버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로서는 1등이라 하더라도 이 비문 계열의 후보들과 붙고 싶어하는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지방선거 100일 전 그러는데 아마 청취자분들이 진짜 100일 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의 분위기를 제가 정리해 드린 거고 제 예상으로는 4월 말 정도쯤 가야 그 국민 대중적으로 이제 선거가 좀 다가오는구나라는 인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번 선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권은 바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이니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랄까? 보통 선거, 전국 단위 선거는 뭔가 하나가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자유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은. 보통의 경우는 정권 1년 차잖아요. 그러면 정권 1년 차에 일을 잘했냐? 요걸 평가하려고 할 텐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중간 평가해야 하는데? 예, 저는 아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국회 때문에 이게 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남북관계나 적폐청산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꾸로 야당 심판 혹은 국회 심판론이 이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 봅니다. 선거가 아닌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이미 2014년 세월호 이슈 가지고 선거를 치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야당이 압승해야 될 선거거든요. 그때는 안전 이슈로 치러야 될 선거인데 그때가 야당 심판론. 이 작동해서 겨우 이제 5대5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실수 없이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흔들기가 색깔론을 중심으로 너무 심하다는 인식이 아주 그 60, 70대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의 혹시 소망사항은 아닌가요? 아무튼 야당 심판론 국회 심판론이 이번 선거의 중요 쟁점이 문재인 힘 실어주기. 장혜찬 씨는 어떻게 저는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이번 지방선거 주요 이슈 두 가지를 따지자면 역시 북한 문제 그리고 경제 민생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에 제가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오늘 뭐 대북 특사가 갔고 이후에 북미 대화나 뭐 비핵화 관련한 의제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100%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다는 일각의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제 집권 1년차 경제선거, 민생선거로 가야만 하는 것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나 물가까지 많이 임금 인상이 되면서 물가가 인상되면서 특히 생활 물가가 많이 인상됐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역대 선거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데 이번에 2월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집값이 0.94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2009년 이후 근 10년 만에 최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양한 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강남 집값만 띄워주기 아니냐. 강남과 비강남 사이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마저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에 대표적으로 김상곤 뭐 교육부 장관이라던가 아니면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 정부 수립 이후 실거래가 기준으로 본인들 아파트가 지금 5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리고 정말 많은 제가 여기 리스트를 갖고 왔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강남에 참 10억 넘는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본인이 이제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처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을 친동생에게 처분했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도 해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면피용 이제 1주택 처분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고위층의 어떤 정책 미비라던가 모럴 해저드 이런 부분을 보수 쪽에서 좀 띄워야지 지금처럼 북한 문제에 너무 100% 올인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60대 이하 계층에서는 큰 공감을 사기 힘들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주를 반드시 경제, 1년차의 경제 능력을 심판하는 이슈로만 몰고 가야 그나마 승산이 있지 않겠나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을 드리는 현재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점이? 현상은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대응 능력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부각을 좀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최민희 전 의원이 말한 야당 심판, 국회 심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한마디씩 해보세요. 네, 우선 북풍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잖아요. 이게 2010년 천안함 때도 이제 MB가 북풍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그때 이슈는 무상급식 등 복지였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 이슈로 치러져야 했는데 그때 이제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와서 5대5 정도가 된 선거여서 북풍을 계속 지금 자유한국당이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색깔로는 이번 선거에서 별로 먹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그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되셨다. 이건 맞고요. 두 분 생각이 비슷하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슈도 좀 아까 얘기한 무슨 뭐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이었는데 그걸 동생에게 팔았다고 해서 그게 모럴 해저드다. 그건 너무 이렇게 논리 비약 같고요. 그런 이슈를 들고 나오면 아마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이 훨씬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모두 예측하기 때문에 한 판에 뒤집을 것이다. 그래서 모럴 해저드 이 문제들 들고 나오면 이명박이 더 부각될 것이다. MB의 비리가 더 부각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핀트가 빗나간다고 보고요. 다만 최저임금의 시행이라든지 근무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물가 인상. 그에 따른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 물가 인상이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그다음에 GM 군산공장 폐쇄라든지 한미 간의 무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긴장하는 이슈예요. 근데 이것도 접근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야당들이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나 인정할 거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다. 그런데 지금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니 속도 조절해라. 이 수준이라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최저임금 1만 원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건 엎어치기 당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도 이게 10년이 넘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정권만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대안을 요구하면 민주당이 참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데 흔들기를 하면
그거는 쉽게 엎어치기 할 수 있는 이슈로 전환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 접근 방식의 문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수준으로 무조건 흔들기, 색깔론으로 흔들기, 눈만 뜨면 흔들기 이렇게 되면 모든 이슈는 문재인 힘 실어주기 블랙홀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다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훈수를 두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해찬 씨는 그 야당 심판론, 국회 심판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야당 심판, 국회 심판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원내 의석은 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출마하고 이렇게 되면 1, 2당 재보궐선거에 따라 1당, 2당 바뀔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정부에서 의석수만큼 야당 눈치를 저는 전혀 안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야당이 계속해서 뭐 생떼 잡고 발목 잡고 생떼 쓰기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뭐 야당으로서 역할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의석수는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그에 비해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수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의석수만큼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취임 일성이 강한 야당 뭐 투쟁하는 야당이 되겠다였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로도 말은 세게 나가지만 그리고 언론의 어떤 강한 멘트들이 부각은 되고 있지만 실제 뭐 예산안 처리 같은 경우도 이거는 김성태 원내 이전의 문제였습니다만 정부에서 원하는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 후폭풍이 굉장하기도 했었고요. 보수 세력 안에서. 그리고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경우도 한노위에서 뭐 타결이 된 것을 가지고 또 보수당 안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끌려가기만 하는 거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전체로 봤을 때 야당 심판론에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하기는 힘들고 선거 지형 자체가 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긴 하지만 여당 지지자분 입장에서는 야당을 심판해야겠지만 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저 실어주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앞으로 남은 3, 4년 더 이것보다 더 끌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믿업지 못해도 힘을 좀 실어줘서 최소한의 견제력은 갖춰줘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저는 조금은 보수적인 분들 사이에서는 고취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게 접점이 되겠네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계속 발목 잡는 야당과 국회 이거 심판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독주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라도 견제력을 좀 우리한테 부여해 달라. 뭐 두 목소리가 충돌하겠군요. 결과적으로는. 충돌을 할 텐데요. 어디가 우세할 거냐. 그거죠.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에 의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 이건 저는 15%, 탄핵에 반대했던 14%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심지어 보수적인 매체에서도 그게 가야 될 방향이다를 분명히 전제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능한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한다.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제가 보기에는 과반 정도 국민들의 인식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시 50%를 넘어섰거든요. 정당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가 50%를 넘어섰고 이게 뭐 자유한국당은 20% 넘었다가 다시 20% 밑으로 떨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 그 예산안 타결 과정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안전공무원 충원만은 꼭 해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드렸는데 안전공무원을 뭐 대폭 깎아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방직 충원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방 예산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너무 많이 잘랐고 그 과정에서 설화도 빚었고 그래서 이 제천 화재나 밀양 화재에 대해서 아무리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책임론을 들고 나와도 안 먹힌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이 예산 깎지 않았냐. 당신들이 소방직 충원 안 해줘서 이거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 역공당하겠군요. 그건 야당이.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심판론은 이제는 그렇게 붕뜬 심판론.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에 세월호를 가지고 야당 심판론. 뭐 세월호 피로감 이거 했을 때는 그게 왜 먹혔냐면 그때는 제도 언론, 방송까지 전부 장악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도 언론이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오고 있죠 이미. 예.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경험으로 인해서 야당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해주신 말씀 중에서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예산 합의에 반대하는 분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15%라는 의견에는 조금 간략하게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사실 탄핵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분들은 이 보수의 스펙트럼 안에서도 이제 안보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경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이제 시장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안보 보수 위주의 정당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 시장 보수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보수 세력을 새롭게 이끌 주역으로 돼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꼭 이 탄핵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15%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이 정말 유능하면 이런 위기에까지 왜 몰렸겠습니까? 무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뭐 보수 입장으로 방송을 하지만 좀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견제력을 잃게 되면 그나마 무능한 야당이라도 그 견제력을 잃게 되면 정말 정부의 어떤 독선까지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관전 포인트로 삼고 싶은 건 원래 잘 되는 집안에서 계파 싸움이 일어납니다. 원래. 내부 싸움. 안 되는 집은 계파 싸움이 일어날 틈이 없죠. 선거 안 나오고 싶어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아까 경기도 서울 이야기 잠깐 했지만 친문 대 비문 구도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전해철 의원. 뭐 누가 봐도 친문의 성골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인데 이 부분이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좀 화합하고 잘 매끄러운 경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잡음이 생길 수 있다. 네, 개파 갈등의 여지가 보일 것인가. 서울 같은 경우도 아직 친문 쪽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일지 명확한 후보가 안 나왔지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박원순 시장과 지금 여러 난립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남는 한쪽 후보에게 친문 당원들의 이 지지가 쏠릴 수 있다는 그 여지를 열어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보수 쪽 입장에서는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최대 쟁점은 야당 국회 심판론 그리고 민생 문제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력 다오 뭐 어떤 이런 충돌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두 분 말씀 정리하고 한 가지 여쭤볼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도 또 연대할 것이냐. 이른바 선거 연대설들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냥 두 분 한마디씩만 한 1분씩만 들어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개파 갈등이 경선 잡음으로까지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인위적으로 연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테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을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하고 경기도지사를 남경필 지사가 한다는 가설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 사실은 남경필 지사도 바미당이잖아요. 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자유한국당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자유한국당의 핵심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 후보도 내주고 경기도지사도 확실한 로열티가 없는 후보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는 제1야당 그 존재감이 거의 없어질 것 같고 그게 된다면 그건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는 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의 연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나 보면 이게 연대해서 이길 수 있을 때 이제 후보들이 연대하는데 바미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연대해도 별로 이길 가능성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그 연대도 별로 뭐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대하는 경우의 수도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 예,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하고만 연대하면 국정이 술술 잘 굴러간다. 저는 그렇게 수적 공학으로 국회가 잘 굴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뭐 저 간단히 정리하면 네. 민주평화당 먼저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평화당 없어도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연대가 오히려 더 실현 가능성 낮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최소한 광역단체장 레벨에서는 반드시 선거 단일화를 통한 연대를 해야만 하는데 지금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말을 합니다만 예. 지도부의 멘트는 조금씩 결이 다릅니다. 만약에 단일화 연대를 하지 않아서 광역단체장을 다 빼앗기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연대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미래의 보수 진영의 심판을 받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짬짬이는 아니더라도 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 단일화 선거를 통한 광역단체장 연대는 정말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추동하는 힘은 계속 보수 진영 내에 살아있을 것이다.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는 최민희 전 의원과 좀 판단이 다르시네요. 좋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지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아무튼 야당이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두 분의 목소리에서도 그게 다 드러나는군요. 여기까지 합시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3월 1일 날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 그리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시죠. 1절 태극기 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거의 다 채웠습니다. 전성기 때만큼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마 촛불 집회 같았으면 200만 왔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거의 단 한 줄도 안 났습니다.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두환 때 땡전 뉴스보다도 못합니다. 희망 촛불이라는 그 불법 조형물이 있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밀어 넘어뜨려서 부순 혐의로 시민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은 그야말로 불법 조형물입니다. 그거 다시 세울 것도 아니잖아요. 편파적인 부당 수사. 네. 저 주장들에 대한 우선 사실관계 좀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언론에 한 줄도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3월 2일자 신문들 보면은 관련 기사들이 쭉 다 나와 있고 네.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는 되게 크게 났거든요. 예. 그리고 또 희망 촛불 조형물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것도 이제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일부 집회 참석자가 철거 정도가 아니라 조형물에 이제 불을 지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참석자 들이 뭐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밟고 뭐 체증 카메라를 빼앗았다 이런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게 불법 조형물이니까 그냥 철거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뭐예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설치된 조형물이 불법이라고 해도 서울시가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 시민들이 대신 철거를 해줬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뭐 난간, 유리 등의 어떤 공공재산 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어떤 원칙을 보면은 자력구제 금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김진태 의원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 텐데도 이런 주장을 해서 좀 놀랍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주장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가짜뉴스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어서 참 여러모로 문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라도 이 태극기 집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그런 지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극기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니까 성격상 친박 집회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참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다뤘는데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은 14석이고 정의당은 6석이니까 합치면 20석이 되고 그러면 이제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민주평화당은 공동교섭단체라는 것은 국회 내의 의사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라면서 뭐 선거나 정책연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교섭단체가 무산이 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정책연대나 선거연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된다. 뭐 이런 설명도 있는데요. 예. 또 공동교섭단체의 어떤 강제력이라는 것은 원구성 협상이나 상임위 배분에 이제 집중이 되는 것이고 입법이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강제하는 것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지금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서로 정체성이 좀 다르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정의당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내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평화당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안의 성격상 길게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불필요하고 최대한 진중하면서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당원 투표 이거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해서 지금 원구성에 있어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이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다. 이런 실익에 좀 주목하자. 이런 의견도 당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검찰이 천신일 세종나무 여행회장과 최수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어 오후에는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측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수사를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두 사람이 역할을 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검찰은 두 사람이 다른 불법 자금 수수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MB 쪽 이 수사 범위가 계속 확대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그야말로 최측근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는데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방송장악을 진두지휘했고 또 국정 전 분야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방통대군이다 이런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죠. 그리고 천신일 회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재계와 정관계에 걸친 폭넓은 인맥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실세로 불렸는데요. 아울러 정두원 전 의원이 지난달 말에 교통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불법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천신일 회장이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최주정 전 위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이 최종 수신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어서 이게 또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불법적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죠.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다스 이상은 회장. 검찰 조사를 또 받았죠? 지난 1일에 이어서 어제 다시 비공개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주로 물어본 것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용처와 다스 실소유주 문제 그리고 이제 경영비의혹, 비자금 관련 이런 내용 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상은 회장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수사 때와는 다른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13일에 폐막할 예정인데요. 분위기는 좀 살벌했다고 합니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기하는 개헌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기 때문인데 특히 이 권력의 한 축이었던 장쩌민 전 주석이 이런 개헌 방향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왕치산 전 기율검사위 서기가 최고지도부와 나란히 중앙연단에 앉아서 부주석 취임 가능성을 높인 것에도 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의 과정이다라고 해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좀 주목할 대목,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거의 7%에 가깝게 잡던 기존 이제 수치에서 내려서 6.5% 정도로 내려잡았다는 부분입니다. 예. 또 국방비를 기존 예상보다 큰 작년 대비 8.1%를 늘려서 군사 대국화하겠다는 야망을 또 드러냈다. 이 부분도 있고요. 아울러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하니까 이제 중국이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철강 규제 논란 때문에 아주 내부 혼란이 심하다면서요? 이 언론은 그야말로 혼돈의 일주일이었다라고들 평가하는 모양인데요. 월스트리트에서 신망이 높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를 고수할 경우에는 사퇴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정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 분노한 상태에서 좀 충동적으로 내려졌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다른 사안이라는 거는 러시아 스캔들 등의 어떤 국내 문제겠죠. 예. 복심 중에 한 명으로 불렸던 호프 힉스 전 공보국장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청문회 이후에 사퇴했고요. 또 존 켈리 비서실장이 쿠시너와 이방카 부부하고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가 하면 허버트 맥메스터 NSC 보좌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서 이래저래 백악관 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실제로 그 철강 규제가 그대로 될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군요. 며칠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요. 내부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았죠. 영화 코코 OST 가운데 Remember Me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연극 연출가 이윤택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이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이명숙 변호사 연결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몇 분이 지금 고소에 참여했죠? 피해자분 16분이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16명? 네. 원래 17명 얘기가 나오다가 한 명 줄었나요? 네, 원래 피해자 중에서 17분이 같이 고소를 하기로 했었고 네. 또 변호사들과 만나서 고소장 다 작성했는데 네. 저희들이 검찰에 고소장 접수하는 단계에서 한 분이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한 분이 빠지고 16명이
그분은 왜 포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죠. 본인도 많이 힘들었고요. 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전화, SNS, 문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겠습니까? 네. 위협이나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 심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은 일단 이번 고소에는 빠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고소에 동참하지 말라고 위협을 한다고요? 누가 어떤 내용의 위협을 한다는 겁니까? 그 이윤택과 관련된 극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서로 잘 알죠. 그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기 때문에 고소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내지만 너가 혹시 하는 거냐 혹은 뭐 이렇게 고소를 한 것으로 아니면 미투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그런 것을 알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말이나 문자나 전화나 심지어 만취한 상태에서 전화해서 행설수설하면서 돌아가신 이제 다 아는 그런 선배에게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다고 해서 이런 작은 말 한마디 뭐 문자 하나가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많이 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고소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한 번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크게 확산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 괜히 불안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17명 중에 마지막 고소를 포기하신 분, 그분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고 함께 하려다가 빠졌던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거나 미안함도 많을 텐데요. 그래도 그렇게 용기를 내준 것만으로도 저희는 많이 감사하게 하고 그만큼 피해자들이 많이 아파하고 용기 내는데 큰 힘이 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그 기자회견 자리에 나오신 피해자분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우셨다면서요? 네,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랐다. 기자분들 앞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 보면서 그 마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을 이렇게 위하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있구나. 함께 마음을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든든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데서 용기를 내기까지 그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나 많이 고민되고 그동안에 상처가 너무 아팠었는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왈칵 울음들이 많이 이렇게 솟구쳤던 것 같습니다. 피해를 고발하고 또 직접 이 형사 고소까지 참여하신 그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고 가장 바라는 건 뭡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2차 피해. 그러니까 이 무고 명예훼손, 협박, 회유 아니면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전해지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고요. 또 그 극단이 해체되면서 당장 동료들이 선후배가 아무런 수입도 없고 일거리도 없어져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줄 건가? 이것도 고민이 많으시고요. 걱정이 많고요. 그 동료애인 거죠.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이 다른 연극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미투 운동에 나서는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고소에 참여하신 16분의 그 피해는 언제적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입니까? 저희 변호인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80년대 초중반부터 그리고 지난해까지 피해 사실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난해까지요? 그래서 이 친구 폐지 이전은 처벌이 어렵다, 뭐 공소시효 이런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 추측이나 이런 보도를 자제해 주기를 바라는 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더 많이 자제하고 지레 좌절하고 포기하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상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상습성이 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사정에 따라서 새로운 또 사실이 이후에도 있고 이전에도 있고 예.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안 된다, 힘들다,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하고 재판하는 도중에 정말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아니면은 성범죄를 반일륜 범죄로 보아서 아주 상습적으로 그리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소급해서까지 몇 년도까지는 처벌할 수 있다는 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또 다시 처벌도 가능한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입법 의지만 있다면 저는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숙 변호사는 지금 국회를 향해서 그 이른바 이윤택 특별법 이런 거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된 이참에 피해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고 가해자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을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없앤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라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계속 공소시효 폐기해라. 또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강간죄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윤택 사건 같은 경우에 폭행 협박 없어도 반항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강간죄 요건으로 볼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죠. 이 피해자를 지금 대리하는 변호인단 101명이나 모이셨다고요? 네. 대단하시고 그 변호인단의 한 분으로서 지금 이윤택 씨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부끄러운 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게 인간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인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 명예를 주고 또 그분을 인정해 준 만큼 자신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그동안 우리가 그분에게 주었던 신뢰, 명예 그리고 인정 여기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오늘 오후에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겠죠? 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변호사였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정해진 규정은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는 요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됐건 아니면 불구속 기소가 됐던 간에 과정을 겪어버립니다. 자, 변호인 선임을 하죠. 그다음에 또 합의를 하죠.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여러 가지 측면의 봐줘 하는 강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게 꾸며진 거건 꾸며지지 않던 건 간에 탄원서가 제출이 되죠. 이런 형태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는 판사분들이 마음이 가해자 쪽으로 움직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지만 결국 가해자는 여러 가지 형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현재 직장을 그만두게 돼야 된다, 피해자하고 합의했다. 그래서 예전에 저질렀던 중한 범죄가 점점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피해자들이 점점 마음의 병이 커지는 거고 이 사건처럼 이런 극단적인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사실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은 규정된 법대로 중한 처벌을 하는 게 일단 사회 경고적 의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를 거치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온정주의가 나타나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법을 집행하시는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법을 집행하시는 법관들께서도 내가 피해자라면 내 가족이다라는 판단에 정말로 사회 경고성 그런 처분을 하는 게 1차적인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많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의식 전환을 촉구한다. 그 정도로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슨 법을 바꿔서 형량을 더 좀 높여야 한다거나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이거요?
그렇습니다. 이 법에 지금 현재 그 규정된 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네, 장량 감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결국은 온정주의에 입각한 한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예. 이 문제 우리 사법부에서도 좀 되새겨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네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설왕설래 끝에 결국 7일 날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요. 첫 번째로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그렇죠. 그 1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7일 상춘제에서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청와대 3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다 배석하고요. 네, 홍준표 대표가 뭐 조건을 걸었다가 두 가지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인 거죠, 어쨌든. 예측이 맞았죠. 맞았죠. 예. 청와대에서 의제 제안은 받아들이겠지만은 범위 제안은 못 받아들일 거다. 네. 청와대가 이제 그런 뜻을 한국당이 전했고 홍 대표가 이번 받아들였죠. 뭐 홍 대표 쪽에서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청와대 입장도 고려했다라는데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게 의제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사실 하나만 하는 이야기인데 충분한 논의 보장. 말할 시간은 충분히 달라 이거죠. 결국 이제 지금 오늘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있는 대북 특사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그럼요. 지금 대북 특사단이 내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오죠. 그리고 이제 모레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배석하게 되잖아요. 예. 뭐 그 전에 아마 브리핑 내지는 대국민 보고 같은 게 있겠지만은 아마 뭐 앞뒤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하고 그렇겠죠. 거기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그러겠죠. 예. 지금 평양에서의 분위기는 일단 시작은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찬을 주재하고 한다니까 그 성과를 가지고 오면 영수회담 분위기 또 이야기는 잘 될까요? 1부, 2부로 나눠서 보자면은요. 말하자면 1부는 쭉 설명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부터 해가지고 이번 특사단 올라간 것까지 해가지고 할 이야기가 쭉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동안은 뭐 별 일이 없을 것이고 특히 이제 김정은 이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일 위원장 사망했을 때 우리 특히 일부 인사가 조문단으로 갔을 때 잠깐 만난 거 외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만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설명 다 듣고 나서 앞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에서는 충돌이 벌어질 수 있겠죠. 특히 홍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대미 외교 대북 정책 계속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 참석하는 것도 뭐 할 말 하겠다 이런 것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죠. 반면에 벌써 좀 재작년 당대회 때 나온 공식적인 입장인데 일단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보내는 친서 내용은 아마도 동결로 시작을 해서 비핵화로 가자. 일단 동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일시 중지한다 내지는 유예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은 미국 간에 접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이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면담도 하고 식사도 하고 물론 지난번 김여정 특사 일행이 왔을 때 문 대통령이 했던 거고 똑같은 식으로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면담 후에 식사로.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뭐 상호지휘로 잘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면담과 그 만찬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번 특사 방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좀 상당히 좋은 방향 쪽으로 암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북한이 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조금 아까 그런 표현 쓰셨는데 그 얘기는 결국 좋다. 우리 일단 핵 동결할 테니 미국과 대화하자.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작년 6월달 미국 가서 한미 정상회담할 때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동결로 시작을 해서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가야 된다. 동결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친서에 그 내용이 들어오리라는 건 저쪽에 이미 얘기를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답변을 준비했다고 봐야죠. 그 답변이 혹시 과거처럼 뭐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이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거는 접고 하자는 얘기가 이제 오늘 만찬 후에 만찬 과정에서 얘기가 오가지 않겠는가.
미국도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제안, 일단 동결로 들어가서 비핵화로 나오자라고 하는 거기에는 일단 동의한 걸로 봐야 됩니까? 글쎄, 특사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그럼 가봐라. 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 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는 그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식의 표현이지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단계 접근론에 대해서 미국도, 반승낙 이상은, 50% 이상은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사 이제 보내는 건데, 그 정도 답을 가지고 다시,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설명을 하면, 예. 미국도, 거절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특사단 평가를 해주셨는데, 특히 야당은 이 서훈 국정원장을 콕 찍어서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야당의 그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예. 서훈 원장을 비롯한 통일부의 차관, 그 다음에 국정원 2차장 같은 사람들은, 네. 서훈 원장이 안 가도 그 사람들은 가야 되지만, 예. 서훈 원장은 특히 북한의 말 한마디에 숨어 있는 소위 함의, 또는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이 경력을 가지고 있죠. 경험이 많고. 예. 그러니까 북한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미국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북한의 소위 리얼 인텐션, 진위를 읽어내지 못하고 예. 그냥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접종을 못 맺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예.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서훈 원장이에요.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반대할까요? 그러니까 회담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통이라는 게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쭉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 일을 해봤지만 예. 남북 대화를 안 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때는 무슨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예. 북한이 비난만 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접촉과 왕래는 단절하면 되는 건데 예. 그렇게 하면서 국내 정치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예. 근데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지 풀어 나가려고 하면은 북한의 말귀를 알아. 추미애 민주당 대표, 조배송 민평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무래도 좀 이 정부 쪽 편을 들 가능성이 높고 네. 바른미래당이 제가 이게 좀 재미있어가지고 조금 전까지 알아봤는데 정확치가 않던데 박주선 대표가 갈지 유승민 대표가 갈지 잘 모르겠어요. 두 공동대표 체제죠 지금. 그렇죠. 둘 다 갈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럼 이게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스탠스가 달라지고 특히 균형추가 이쪽으로 가냐 저렇게 가냐 될 수도 있는 거고. 박주선 대표는 좀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아무래도 쪽이고. 약간 그렇고. 유승민 대표는 좀 비판적이고 하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좀 맞춰서 가겠죠. 가기 전에. 네. 정부가 당대표들한테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겠죠. 전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예. 환경이 과거하고 아주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은 이제 시작부터 오픈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밀사들이 오가고 사후에 설명하고 이런 거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게다가 우리가 지금 미국에다가 상세하게 특사단 활동을 디브리핑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해야죠. 또. 예. 일본하고 중국에다가도 한다고 했죠. 예. 우리 정부가 만약에 우리 관계자들이나 국민들한테 너무 소략하게 알렸다가 외신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 못해요. 그러네요. 지금 미국 행정부나 일본 정부의 스타일상. 그렇죠. 자기들이 들은 얘기 시콜콜 다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야 충분히 먼저 알리는 게 낫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북한 문제인데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쭉 잘 진행되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일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예컨대 이명박 정부 때 기억하실 텐데 비공개 접촉이 있고 한참 뒤에 돈 봉투를 줬니 정상회담을 구걸했니 그건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 해석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은 다 저는 공개를 할 거라고 봐요. 세세한 전략적인 사항 같은 거야 공개 못하고 또 들었다고 해서 당 대표들이 그걸 시시콜콜하게 또 이제 옮긴다면 그건 그대로 역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내일 돌아오는 대북 특사단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7일 영수회담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측컨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약속 못 받아가지고 왔냐 비핵화 뭐 그거 없으면은 남북 정상회담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 정부라든지 뭐 지금 특사단이 처음 갔는데 거기서 비핵화 약속을 받아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화제였던 뉴스들부터 정리해볼까요?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3천억이 아니고 3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차명 계좌가 1,000개가 넘지 않나요? 네. 그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1,2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약 98%가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계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한해서라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조사했더니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 계좌가 27개였고 여기서 61억 8천만 원의 자산이 확인됐습니다. 네. 네, 금융실명제법상 과징금은 자산의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따라서 30억 9천만 원입니다. 네. 네, 네티즌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자산 61억 원이면 이건희 입장에서 거스름돈 챙겨놓고 까먹은 거 아니냐. 설마 6조 1,000억 원이겠지.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은 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27개 계좌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되는 겁니다. 실명제 이전에 차명으로 계좌된 거 실명제 실시되니까 빨리 실명 전환하십시오. 안 하면 과징금 매깁니다.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실명제 이후에 차명으로 개설된 거는 그럼 과징금 부과하는 조항이 없어요? 네, 탈법 목적의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냥 감옥에 갔다 오면 되거든요. 예. 차명 계좌는 그대로 놔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법 공백이 있다 보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 대북 특사단 평양에 도착했고 조금 전 6시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지금 만찬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지 잠시 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피해자를 고소했고 수사 끝에 기소까지 됐고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부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참 충격적이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문제가 된 판결은 어떤 내용인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의 설명 들어봅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오늘은 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가장 큰 이슈는 뭐가 될지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토론하겠고요. 이윤택 연출가의 그 성폭행 피해자들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이윤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네요. 이명숙 변호사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5명의 대북 특사단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했고요. 지금 이 시각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의미 또 주요 의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지 좀 내다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과거 김정일 당시에 대북 특사들은 예를 들어서 1박 2일을 갔다 온다고 치더라도 귀환하기 직전에야 김정일을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예, 오늘은 뭐 도착하고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 면담도 하고 만찬까지 같이 한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일정이 1박 2일밖에 없으니까. 예. 그거는 뭐 일정이 1박 2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예. 그전에는 뭐, 기약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특사가 가서 친서까지 가지고 왔는데도. 예. 사전에 뭐 보자고 그래서 보여주면은 그냥 밥이나 먹고 가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뭐 바로 6시부터 면담을 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할 것 같은데. 네. 뭐 조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꽤 적극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미 대화 내지는 뭐 북미 대화죠. 북한으로서는 북미 대화가 중요하니까. 예. 북미 대화가 그만큼 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반증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번에 그 5명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그리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 구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장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 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북미 대화 먼저 주선을 하고, 예. 그다음에 서훈, 천혜성, 김상균 이 세 사람은 또 대북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대화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과 그다음에 정상회담까지 준비하는 팀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끝나고 바로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미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 평양을 들려서 서울 갔다가 바로 와싱턴으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일정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빨리 자기네들의 대북 메시지를 예.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이게 바로 도착해서 짐 풀고 바로 뭐 쉽게 말하면 짐 풀고 나서 2-3시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짐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면담으로 들어간 거 보면은 예.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는 팀이 잘 짜졌다고 봐요, 저는. 네. 방금 언급하신 북한의 그 대미 메시지 어떤 내용일까요? 글쎄 우리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바라는 것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완강하게 버티던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죠. 핵 비확산에 협조하겠다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반드시 그 대화 일선에 나가야 돼요. 아하. 지금은 북한의 말귀 하나를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그걸 다시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해서,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책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심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대화 국면이 싫은 거겠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싫은 겁니다. 예. 자기네들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것이 들통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대화 국면이 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예. 자, 일단 오늘 스타트 시작은 참 좋다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 몇 프로쯤 보십니까? 아이고,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뭐 완전히 100%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예. 한 방에는 안 될지 몰라요. 한 번은 안 되고 다시 한 번쯤에 또 물밑 조율이라든가 교감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 잘 보면은 한 7대3 정도, 70% 정도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나머지 30%는 또 갔다 와서 또 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성폭행 피해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중이던 부부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참 큰 충격을 줬죠. 유서에 가해자를 향해서 죽어서도 복수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 무죄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지난 3일. 그러니까 그 자정경이죠. 00시 28분쯤으로 지금 경찰 수사 결과인데요. 그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고. 네. 이 애초에 내용이 뭐냐면 작년 4월에 그 피해자인 34세 부인이 남편이 출장을 회의로 갔을 때 남편의 친구이자 논산의 한 지역의 그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가해자가 그 부인과 그다음에 자녀를 그 대상으로 협박을 해서 위해를 할 것처럼 하고 그 계룡시에 있는 모텔로 유인을 해서 성폭행을 했다. 이걸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구속 송치 기소 의견 달아서 했는데 결국 이게 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1심에서 이게 무죄, 성폭행은 무죄다라고 났던 사건에 결국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항변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유서를 남기고 부부가 한꺼번에 번개탄을 피우고 끔찍한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하루 차이로 모두 사망을 한 그런 아주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은 도대체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가면서 그 성폭행은 분명히 사실이었겠구나라고 추정하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네. 1심에서 무죄가 난 이유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도 기소 의견이고, 검찰도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부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남편에게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제 법관은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 자유 심증주의에 입각해서 판결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선고를 할 때는 판결 이후에 범죄된 사실이나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5를 명시한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무죄 취지로 선고를 하더라도 이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요. 예. 고소인이나 피해자로 신고한 사람 주장에 완전히 배치되는 선고 이유는 만약에 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당사자가 진짜 피해자였을 때는 이런 판시의 요지가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그 일부 비판이나 예. 문제점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심각한 후유증이 이번에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백기정 전 팀장도 경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 특히 성폭행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이 형량이 낮다. 또 유죄 인정 비율도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일선 수사 경찰들의 그 시각은 어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사건도 충남청 광수대에서 사건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경험칙을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규정 형법